KB증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증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을 읽어주는 남자 키맨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들. 네. 자, 주말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쉬셨습니까? 가을 우리 이제 뭐 가을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엄청 또 쌀쌀한 것 같더라고요. 가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말에 어떻게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또 재밌는 시간 야외에서 많이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있으면 많이 추워서 이제 나들이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많이 또 추억을 쌓으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채팅창에 벌써 많은 분들이 지금 입장을 하고 계신데요. 먼저 채팅창에 인사 올려주시는 분들, 출첵 올려주시는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부터 먼저 잠깐만 나누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박 KB님 맞나요? 대박 K님이 네, 대박 KB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화팅님 네, 귀여운 이모티콘 올려주셨네요. 자, 이재한님은 항상 제가 채팅창을 볼 때 딱 눈에 띄게 또 인사를 또 올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한님. 네. 자, 추석 연휴 잘 쉬고 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행복한 부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윌드리버님 맞으세요? 윌드리버님 반갑습니다. 자, 긴 연휴,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제 오늘 10월 1일 4분기 그리고 10월의 첫 거래일이 오늘 시작이 되었는데요. 시장이 뭐 그렇게 썩 재밌거나 뭐 활발한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반갑습니다. 제이스님 반갑습니다. 행복한 부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부엉이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겉옷 입었습니다. 원래 제가 외투를 입고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날씨가 이렇게 쌀쌀할지 모르고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날 세탁소에 제가 드라이를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가디건을 입고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청송이님. 네, 마부님도 오셨네요.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스태프분도 한 분 지금 감기 걸리시고 제 동기분 한 분이 계신데 방금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입술이 다 부르터가지고요. 목소리도 같고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감기 유의하시기 바라고 저도 목소리 톤을 조금 낮추고 오늘 방송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은 그렇게 뭐 어렵고 딱딱한 내용들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화면을 제가 띄워드릴 텐데요. 잠깐만요. 화면이 아니죠? 화면 맞나요? 네, 강의 자료. 네, 이걸 띄워드리면 되죠. 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체크해 볼 부분은 제가 지난 6월 20일경에 여러분들께 이탈리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더라고요. 예, 여러분들께 지난 6월 20일경에 한번 볼까요? 그때 아마도 이탈리아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가 시장에 또 뭔가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글을 이미 지난 6월경에 제가 한번 써드렸던 적이 있던데요. 그 자료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6월 20일이면 여기네요. 화면이 약간 왼쪽으로 쏠려서 아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구나. 네. 자, 지금 이탈리아 여기 동상 하나 보이세요? 동상 말하고 동상 하나 곧 여름이다라는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때 제목이 이탈리아 정치적 소음이 재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글을 써드렸냐면 보시면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자, 여기 있죠.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필자는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6월 20일 날 써드렸고 바로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안이 저는 오히려 미국 중국 간의 무역전쟁보다 더 걱정입니다 라고 글을 써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주말에 걱정했던 부분이 조금 터졌는데요. 주말에 걱정했던 부분이 터졌는데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탈리아의 경제장관이 당초에 1.6%의 재정적자 목표를 주장을 했었는데 오송운동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오송운동? 예. 오송운동과 같은 이 포퓰리즘 정당에서 완전 퍼주기식 정책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00만원 100만원을 무상 자금을 포함해서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해보면 100만원씩을 우리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막 퍼주기식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기존에 약속했던 것과의 재정적자의 규모 폭이 훨씬 더 커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이위에서 뭔가 또 마찰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재정 우려가 다시 지난 주말에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탈리아 문제가 왜 또 이게 그러면 문제냐? 그 다음에 키멘은 왜 지난 6월 20일 날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전쟁보다 이탈리아가 더 걱정이다라고 했을까?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 터키는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터키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터키가 만약에 뭐 최악의 상황에 가더라도 별 문제 없을 것이다. 터키는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유럽의 변방 국가이고 유로존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개별 자기들만의 통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많이 하락을 하면 그때를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리아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터키와는 전혀 다른 무게감이 있는 이슈가 이번 이탈리아 무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유로존 안에 블록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나라죠. 그죠? 유로 블록 안에 들어가 있고 경제 규모 자체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로 블록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유로존의 단일 통화가 뭐죠, 여러분들? 유로화입니다. 그죠? 유로화의 그림을 여러분들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경에 이러한 이탈리아의 재정 이슈, 재정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유로화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으로 지금 쳐받고 있죠. 쳐받고 있습니다. 유로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유로존의 경제 대국인 좀 큰 나라인 이탈리아가 흔들리니까 유로화에 대한 통화가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유로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 근데 유로화는 제가 지난번에 터키 사태 때 과거 이슈 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달러화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통화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거의 한 60% 가까이 되는 통화가 유로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른쪽 그래프처럼 유로화가 엄청나게 약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달러화는 어떻게 되겠죠?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유로화가 약세가 심해지면 달러화의 강세가 심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죠. 이게 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번 추석 때 경제 TV를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추석 연휴 때 경제 TV를 이렇게 쭉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가장 많이 산 외국인들 중에서 1위가 미국 자금입니다. 미국 자금.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미국 통화를 팔고 우리나라 원화로 바꾼 외국인들이 있다라고 해보죠. 근데 유로화가 폭락을 해서 달러화가 급등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이 허겁지겁 빨리 팔고 다시 달러를 사게 돼 있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많은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매수를 한 미국 주식 자금들이 달러를 팔고 우리나라 원화를 샀을 텐데, 그죠? 유로화가 저렇게 폭락을 하게 되고 달러가 강하게 되면 달러에 숏을 쳐놨는데 가격이 뛰니까 숏 커버를 쳐야 되죠.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달러를 다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들한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때 신흥국의 자금 유출 우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중국도 그랬고요, 최근에. 그죠? 자, 그래서 유로화의 약세는 달러 강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증시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을 나타낸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올려놓은 우리 올라자산센터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반면에 자, 시장이 이렇게 이제 불안해지니까 돈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안전자산인 달러화로 가고, 자, 아이고, 잠깐만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자, 안전자산인 달러화로 돈이 갔고, 또 하나의 안전자산, 유로에서, 안전자산은 유로존의 안전자산은 뭐죠? 독일입니다. 가장 경제 규모가 크고, 펀더멘탈, 경제 펀더멘탈도 안정적인 나라가 독일인데, 그러면, 이탈리아 국채, 뭐, 프랑스 국채, 그리스 국채, 이런 것들 다 못 믿겠다. 그러면 누구의 국채를 사야 될까요? 제일 안전한 독일의 국채를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독일의 국채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독일의 국채 가격을 너도 나도 살려고 막 뛰어드니까 독일의 국채 금리는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지난 주말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위기의 근원지인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보세요. 위로 팍 튀어버렸죠. 그죠?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위험자산인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치솟고, 안전자산인 독일의 국채 금리는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위험자산을 회피하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움직임이 글로벌리 지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탈리아 은행들이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탈리아 은행들이 자국의 이탈리아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 이탈리아 국채가 폭락을 하니까 채권 가격이 이 자산 가치에서 많이 하락을 하게 되니까 지난주 이탈리아 은행들이 무너졌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거 시스템적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감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탈리아로 끝나지 않고 이탈리아에 대한 노출이 누구한테 있다? 프랑스하고 독일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프랑스도 많이 빠지고 독일도 많이 빠졌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 그리스와 터키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무게감이 다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일단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요 그림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요거 여러분들 그림 보이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가 약하게 출발했다가 오히려 상승했다가 강보합에 끝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 3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권에 끝났죠. 유럽이 난리가 났는데 미국은 오히려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탈리아의 위기가 만약에 이게 확산이 되고 은행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프랑스하고 독일도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위기이긴 하나 아직까지는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는 모르는 위기이고, 더군다나 만약에 이게 확산이 되면 유로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죠?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있는, 우리 슈퍼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있는 유럽 중앙은행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사태를 방관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 그죠? 그래서 지난 주말 유럽 시장의 난리통에도 미국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특히 이 왼쪽에 보시는 달러 인덱스가 계속 최근에 65 정도 수준에서 뭐 크게 위로는 안 쏟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달러의 강세가 크게 우려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은 최악의 케이스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 그죠? 그래서 이탈리아 재정 위기 우려감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되, 너무 여기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혹시나 포지션을 우리가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면 제가 여러분들께 글을 통해서 아니면 휴대폰 알림이를 통해서, 푸시 알림이를 통해서 그 부분은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이탈리아에서 뭔가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좀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지난주 후반 주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이탈리아와 관련된 우려부터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시장의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테마, 그 다음에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맞나요?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 오후에 테마 이슈로 나갔던 거 혹시 받으셨나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자, 화면을 조금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또. 네. 오후에 한 2시경인가요? 저희가 이제 오후 2시경에 여러분들께 이제 휴대폰 푸시로 알림미를 발송해 드리는데, 그때 지난주 금요일날 이러한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중국 연휴 관련해서 단기 모멘텀이 있으니 그 중에서 네오팜,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이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 2시경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휴대폰으로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이 문자 푸시를 받으신 분은 채팅창에 한번 일자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잘 받고 계시는지 확인 좀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미단님 받으셨고요. 북극성주님, 대박KB님, 받으셨나요? 아센꽃님 이제 들어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500%님께서도 받으셨고, 네, 정윤님 맞으신가요? 마리아느님. 마리아느님은 제가 예전에 알고 계시는 마리아느님 맞으신가요? 네. 자, 여러분들 오후에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에 문자가 아니라 휴대폰 이 푸시 알림이 투자 정보 다 받으셨죠, 그죠? 아마 신청이 여러분들 다 돼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날 이것을 포착해서 들어가는 것과 오늘 아침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여러분들 뭐죠?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주식은 타이밍 싸움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들어가는 것과 오늘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번 주에 가장 큰 테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께 화장품이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주요 종목들이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있다라고 이미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고, 오늘 그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는 거의 이쪽에서 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죠? 예. 지난 9월 10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이제 글을 써드렸냐면, 사드 문제, 사드 해제 관련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사드 보복 조치 해제를 좀 기대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하나둘씩 풀리고 있는데, 이 과거의 중국 소비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관련주를 주목해 볼 만한 타이밍이 9월 말 정도가 됩니다 라고 제가 9월 10일날 여러분들께 글을 써드렸고요. 딱 지난주 후반이 바로 9월 말이었죠, 그죠? 네, 지난주 후반이 바로 9월 말이었고,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종목들이 지금 딱 움직이길 시작했고, 공교롭게도 또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 하면요, 자, 공교롭게도 또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자, 화면을 오른쪽으로 제가 좀 돌려서 보여드리면, 아이고. 자, 지난주 말에 여러분들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된 거 보셨나요? 자, 2018년도부터 해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리막을 찍고 내려왔었죠, 그죠? 근데 지난 주 말에 9월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드디어 100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100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차트 하나를 제가 중첩해서 그려놨죠. 이게 이제 소매유통지수라는 건데요. 자, 소비자 심리지수는 말 그대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죠.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아마 뭐 좀 소비를 해도 될 것 같아. 앞으로 향후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나 소비를 좀 줄여야 되겠어. 돈을 아껴야 되겠어.
그죠? 그런 것들이고, 그와 관련해서 같이 좀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소매유통지수라는 겁니다. 좀 움직임을 같이 연동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예. 자,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 밑으로 내려갔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드디어 9월에 반등을 했고, 소매유통지수도 낙폭이 컸는데 지금 위로 올라오는 그림 보이시죠? 그죠? 자, 요게 공교롭게도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움직일 만한 그 타이밍에 이 지표도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마침, 그죠? 때마침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기사를 좀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요건데요. 한국 4위였나? 최근에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요. 예. 여행지, 네, 한번 보시죠. 아, 남의 불행을 나의 또 참 행운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예. 이게 주식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네, 자, 이 주식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 화면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중국 최대 연휴를 앞두고, 오늘부터 이제 중국이 한 10일 동안 연휴잖아요, 그죠? 중국 최대 연휴 중추절 국경절을 앞두고 중국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해외에 어디에 가장 가고 싶나요? 라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1등이 누구였죠? 1등이 시트립 자료인데 1등이 일본이었고요. 우리나라가 4위였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인기 여행지 국경절에. 자, 그런데 지금 일본이 여러분들 무슨 이벤트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큰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데, 자, 이 태풍이 여러분들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강타해서 좀 안 좋은 피해를 낸 태풍이 지금 일본을 향해서, 일본 본토를 향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죠? 일본을 향해서 지금 여기 지도가 지금 바로 보이는 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일본 본토를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려고 가장 선호했던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일본에 강력한 태풍이 강타를 한다라면 사람들이 좀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을까. 물론 미리 여행을 뭐 해놓은 것은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행기가 안 뜨는데 어떻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사 이익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지금 우리나라한테 호재가 지금 겹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일단 중국에서 사드과 관련된 보복 해제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강타했던 태풍이 일본을 강타하려고 지금 가고 있고, 강타를 이미 약간 피해를 주고 있고, 일본이 우리 국경절 인기 여행지에서 가장 탑 1이었는데, 그죠? 탑이었는데, 우리나라 4위면 우리나라 쪽으로 반사 이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죠? 그 구간에서 소비자 심리지수도 반등을 주고 있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제 생각에는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난 9월 21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또 뭐라고 써드렸냐면, 자, 조만간에 이제 중국 국경절 연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있을 텐데, 중국의 사드 관련해서 가장 핍박을 받았던 그룹주가 또 가장 또 수혜가 예상해 볼 수 있고, 그 핍박을 받았던 대표적인 그룹이 롯데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롯데 지주 여러분들 주가 올라오는 거 보셨나요?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롯데 지주. 자, 롯데 지주 주가 여러분들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죠? 롯데 지주 주가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롯데 쇼핑 한번 볼까요? 아이고, 롯데 쇼핑. 자, 롯데 쇼핑도 그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그룹주와 함께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차트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왜? 지난번 방송 때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이게 언제죠? 8월 16일, 17일,
20일 여기 빨간색으로 박스 그려놓은 여기 음봉 나란히 세 개 있는 요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자, 앞으로 코스맥스는 저기를 지지력으로 해서 주가가 우상향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저 8월 20일 날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던 거거든요. 그죠? 8월 20일 방송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거기에서 저점 찍고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포착을 해드렸던 거는 요 음봉을 이틀 만에 밟고 올라서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요 음봉. 예. 요 음봉 보이세요? 자, 요거를 색깔을 좀 노랗게 한번 칠해서. 자, 아주 뚱뚱한 거대 음봉의 시가가 15만 5천 원에 있었는데, 자, 15만 5천 원에 있었는데, 그죠? 여기를 단 이틀 만에 뚫고 올랐습니다. 21선을 뚫으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뚱뚱한 음봉은 뚫지 못할 때는 저항이지만 뚫고 나면 지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뚱뚱한 음봉은, 거래량을 수반한 뚱뚱한 음봉은 3일 안에 뚫고 올라가면 추격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말씀도 여러분들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에 휴대폰 투자 정보 알림이를 보내드렸던 거고, 오늘 뭐 거의 한 5%대 강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스맥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면세점 가서 여러분들께 사진을 다 찍어드렸을 때 가장 많이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 그나마 아직까지 줄 서고 있는 쪽이 어디? 화장품 후 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LG생활건강 이런 고급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들 쪽, 이들 쪽이 아마 이번 주 중에는 계속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코스맥스는 15만 5천 원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지지력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15만 1,500원, 요 두 개를 이탈하는, 요 두 개의 지지 라인을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15만 5천 원, 15만 1,500원 여기를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가격을 하되,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꾸준하게 좀 더 보유해도 괜찮은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괜찮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과 같은 장에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업종이 하나가 있죠. 자, 지난 8월 20일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던 업종이 바로 조선 업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혹시? 8월 20일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조선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목이 8월 20일 날 제목을 제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고 있는 조선업이다 라는 글을 써드렸고, 이들 업종에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다. 리서치의 증권사들 리서치에서는 조선주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곳이 많지만, 항상 리서치는 조금 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수급으로 들어올 때 냄새를 좀 맡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주요 이평선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8월 20일 이후에 수익률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제가 LNG선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 다음에 현대미포를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대우조선해양이 제일 많이 올랐네요. 역시 LNG선 관련해서 24% 가까이 8월 20일 이후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현대중공업, 그 다음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요 순으로 조선주들이 8월 20일 방송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자, 목요일 맞네요. 목요일 날 여러분들께, 자, 현대미포조선이 조금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의 움직임이 그렇게 나타났었다면, 자, 대우조선해양이 이때였죠, 이때. 자, 이게 8월 20일이었죠?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해드린 날. 자, 대우조선해양이 여기 저항을 뚫고 올라오니, 대우조선해양 에너지선 관련해서 모멘텀이 가장 세다. 그래서 이걸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자, 현대미포를 보니까, 현대미포. 자, 상대적으로 안 오른 종목을 보다 보니까 현대미포가 있는데, 직전에 저항을 드디어 현대미포가 뚫고 올라오고 있다. 여기서. 그죠? 자,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을 지난주 여기 음봉 때 아마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아마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덜 오른 현대미포조선에 관심을 좀 두셔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지난주 목요일날 글을
지난주 목요일이 아니구나. 금요일이네, 그죠? 금요일날 여러분들께 글을 보내드렸었고, 오늘 4% 가깝게 현대미포조선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10만원 초반 정도면 신규로 관심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자, 그러면 이제 추세 이탈가를 한번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아주 강하게 거래량 수반하면서 정고점을 저항을 뚫었던 이 양봉의 시가 97,600원, 그죠? 네, 여기를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미포조선은, 그죠? 그러니까 9월 27일 날 양봉의 시가, 여기를 여러분들 추세 이탈가,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미 대우조선해양은 우리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자리는 이제 아니죠, 그죠?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31,100원 정도? 자, 31,100원. 자, 여기를 만약에 대우조선해양이 이탈을 하게 되면 보유,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내지는 차익 실현이고, 여기 이탈 안 하면 제 생각에는 유럽의 리스크가 확산이 되지 않으면 대우조선해양은 4만원 이상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유럽의 이탈리아발 이슈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요 해운사들의 선사들, 뭐 이런 조선사들 관련된 자금들을 하고 묶여있는 게 유럽 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선주들이 유럽의 위기가 커지면 한번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뭐 가능성만 열어두되 추세 이탈가를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확산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조선주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바이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바이오 이야기만 좀 드리고 여러분들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죠. 자, 지금 동성제약이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동성제약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자, 이게 주말에 지난주 금요일날 찬물을 좀 끼얹었다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왜 자꾸 이 제약 바이오에 자꾸 이런 이슈들이 커지는지 도통 모르겠고 짜증만 나는데, 아무튼 뭔가 주가를 약간 조작하는 그런 뭔가에 연루가 돼 있는 회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동성제약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약간의 그런 노이즈와 관련된 기사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었고, 윗꼬리 쭉 단 거 보이시죠, 그죠? 그 영향을 받았었고 시간의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갭 하락 출발했고요. 이 지난주 금요일날 윗꼬리 달면서 기사 나오면서부터 바이오주들이 다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또 이 노이즈에 바이오주들이 같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글쎄요, 이 동성제약이 정말로 그 빛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이 부분이 맞을지 안 맞을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만약에 좀 거짓으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정말로 똘똘하고 뭐 파이프라인이 괜찮은 이 바이오주들, 제약주들한테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줄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도 다들 똑똑해졌거든요. 옛날에는 한미약품 무너지면 다 무너졌지만 지금은 그 연관된 회사만 영향을 받지, 나머지 뭐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없는 제약 바이오는 순간적으로 잠깐 조정받을 뿐 결국에는 제갈 길을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성제약이 뭐 어떤 영향을 시장에 미치고 동성제약 자체가 무슨 내용으로 앞으로 영향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관심이 있는 쪽은 면역항암제 쪽인데, 면역항암제 쪽을 한번 보시면 일단 신라젠이 주도주인데 5일선을 지금 살려놓고 있어요. 그죠? 아직 안 무너졌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추석 연휴 전에 여러분들 글을 뭐라고 써드렸죠? 많이 올랐다,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죠? 이게 또 사투리가 나오는데, 많이 묵었다 아니가. 이미 바이오주들이 바닥에서 이미 꽤 올랐죠. 자, 신라젠부터 한번 보죠. 제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는 글을 써드린 이후로 이미 주가 상승폭을 한번 보면, 자, 오늘까지만 놓고 보죠. 거의 신라젠은 바닥에서 지금 120% 더블 이상이 올랐습니다. 더블 이상을 이미 올라왔고, HLB라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좀 쉬어갈 때가 됐죠. 이격도도 한번 보세요. 21선과 61선하고 이격도도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이오주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오를 만큼 올라서 쉬어갈 수 있다라는 글을 추석 전에 이미 써드렸고, 하필이면 노이즈가 딱 지난주 말에 또 나온 거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영향을 지금 좀 받을 수밖에 없고, 약간 그런 부분을 영향권 하에 있다.
라고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종목들 한번 보세요. 제넥신 같은 종목들도 바닥에서, 자, 여기에서 출발해서 지금, 아이고, 잠깐만요. 자,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면 주가가 바닥에서 한 34% 정도 올랐습니다. 그죠? 예, 이 2조 넘는 회사가 30% 이상 올랐으면 한번 쉬어가도 돼요. 그죠? 예, 쉬어가도 되고, 오히려 저는 없으신 분들은 이번에 가격 조정을 만약에 어떤 이슈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격 조정을 한번 받는다면, 저는 한 10월 중순까지 가격 조정 한번 받고, 11월 달에 여러분들, 또 면역 항암 학회 등, 암 관련 학회들 스케줄이 11월 달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10월 중순, 늦어도 10월 하순부터 바이오주들이 다시 또 재정비를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승폭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가 오는 저가격대, 제가 동그라미로 칠해둔 저가격대 정도, 신라젠도 그렇고, 뭐, 제렉신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이러한 똘똘한 기업들은, 종목들은 아마도 이번 가격 조정을 노려서 분할 매수를 좀 해두시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11월 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요. 자, 조금 무겁게 출발하는 10월의 첫 거래일이지만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요. 왜냐하면 오늘 내일 또 거래하면 수요일 하루 또 쉬는 날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이슈는 아직 어떻게 될지 어디로 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걱정은 저한테 맡겨두시고 향후에 제가 글로써 보내드리는 정보를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시장에 집중하시면서 오후에 제가 보내드리는 투자정보 알림이 놓치지 마시고 잘 참고하셔서 이번 한 주도 좋은 결과 있는 한 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